빠방하이, 스타벅스, 버거킹, 베스킨라빈스, 우리가 즐겨 먹는 프랜차이즈들, 긴 역사만큼이나 신기한 비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몰아보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소름 돋는 비밀 몰아보기 탑 25 시작하겠습니다. 고급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 물론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T&Spice라는 허름한 원두 가게가 그 시작이죠. 1971년에 개업한 이곳 스타벅스란 이름은 소설 모비딕의 커피를 사랑하는 항해사 스타벅이 모티브입니다. 이렇게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 즉 창업자 3명이 있다는 뜻에서 S를 플러스 스타벅스란 이름이 탄생한 거죠. 반응이요?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판매점을 확장, 스벅의 운명을 가를 신의 한 수를 두죠. 미래의 스벅을 인수해 회장이 될 하워드 슐츠를 영입한 것. 하워드는 그저 원두가게였던 스벅에 큰 변화를 주는데요. 카페를 도입해 이탈리아처럼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죠. 당시 커피는 주로 집에서 마시던 미국인들. 신선한 스벅의 도전은 미국 커피 문화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 후 커피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물론 원두 판매점에서 카페로 변한 게 가장 크지만요. 가장 많이 변한 건 로고. 첫 로고는 이랬다는 사실 아셨나요? 자세도 쩍벌에 그림체도 극사실주의. 어디 성인 호러 영화에 나올 법한 비주얼이죠. 너무 외설적이다. 들어오기 꺼려진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랬던 걸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고 가리거나 포즈를 바꾸는 대신 줌인하는 전략을 선택. 수위를 점점 낮춰왔죠. 2011년에는 완전 얼박샷이 되면서 지금의 로고가 완성됩니다. 더 줌인되다간 2041년엔 이렇게 될 것 같다고. Anyway, 이 로고 때문에 해외 진출할 때도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특히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로고에선 아예 쫓겨났었죠. 짜자잔. 여성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 내세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왕관만 남았죠. 2002년부터는 세일앤을 받아들여서 지금의 로고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로고였다니 바꾼 게 신의 한 수네요. 해외여행 갈 때 꼭 들르는 곳, 그 나라의 스타벅스이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색 매장이 베리베리 많은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계 어디에서나 이름을 불러주는 Call My Name 서비스.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는 매장이 있습니다. 영수증의 주소도 매장 이름도 찍히지 않는다는 그곳. 정체는 CIA 요원 전용 스타벅스.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손님 이름을 부르는 게 금지되어 있죠. 이른바 스텔스 스타벅스라고 불린다고. 미국 스케벨리 스키장 산중턱에 위치한 스타벅스. 무려 해발 8,200피트, 한라산 정상보다 높은 곳인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키장 손님. 여기는 스키를 탄 채로 스키스루가 가능합니다. 눈밭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모금 최고겠네요. 시시각각 주소가 바뀌는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스타벅스 기체인데요. 스위스 국영철도 SBB와 스타벅스가 콜라보한 곳으로 기차의 한 칸이 통째로 스타벅스 매장이죠. 오, 여긴 진짜 가보고 싶네요. 워싱턴 투킬라에 위치한 이 매장. 여기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커피를 실어 나르던 수출용 컨테이너 4개를 이용.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대만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무려 29개의 컨테이너로 만든 건물. 매장이 아니라 예술작품 같네요. 물론 바다 위에도 이색 매장이 있습니다. 해상 위를 떠다니는 군사기지, 항공모함 USS 복서. 이 항공모함은 헬기 착륙함이기도 한데요. 드라이브스루는 한데도 헬기스루가 가능한 셈. 그 밖에도 은행 금고를 개조한 네덜란드 금고스벅, 커피농장 투어까지 가능한 코스타리카 커피바스벅, 백화점 저리 가라 할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큰 스벅, 아름다운 매장으로 손꼽히는 두바이 스벅. 도장 깨기 각이네요. 스벅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는 방법. 첫째, 생일 쿠폰 쓰기. 1년에 한 잔이긴 하지만 혜자이죠. 그런데 미국은 생일만 기다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가격, 사이즈, 메뉴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에 이걸로 뽕을 뽑는 꿀팁도 넘쳐나죠. 여기 그 고수가 한 명 있었으니 바리스타와 낄낄대면서 30분 동안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톨 사이즈에 들어가는 투샷의 에스프레소를 16샷이나 추가했고요. 바나나, 딸기, 프로틴 파우더, 녹차 등 온갖 걸 넣어서 23.6달러라는 영수증을 받아냅니다. 하나로 25,000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이트 모카 프라푸치노를 주문한 이 사람, 에스프레소를 무려 112샷을 추가했다고 하죠. 무려 1일 권장량의 20배 카페인인 셈. 미국은 넓고 독한 사람은 많다. 이 사람은 무려 173샷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로 18만원. 직접 커스텀한 대왕 커피장까지 준비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쿠폰도 선택 제한 없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스벅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는 방법. 둘째, 지구의 날 이벤트 참여하기. 스벅에서는 지구의 날에 개인 컵을 가져오면 무료로
무료로 커피를 채워주는 이벤트도 종종 하는데요. 이것도 중국에선 맘 놓고 못합니다. 2줄 보세요. 뭐 여기까진 그럴만한데요. 문제는 가져온 개인컵 세숫대야에 꽉 채워서 라떼아트까지 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 보통 관종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원샷하는 사진까지 찍어서 SNS에 올렸죠. 이게 SNS에 퍼지면서 내년에 털겠다는 사람들로 난리 났는데요. 다행히 그 다음 행사에는 풀사이즈 한 잔으로 제안해서 이런 불상사는 없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공짜 이벤트라니 스벅 망할 뻔했네요. 스타벅스는 커피 파는 곳이 아니에요. 크림 파는 곳이지. 크림이 풍성한 베리에이션 커피류가 주력인 스타벅스. 특히 프라푸치노는 세계적 인기를 자랑하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프라푸치노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할로윈을 겨냥한 프라푸치노들입니다. 할로윈 파티에 들고 가면 단숨에 인싸되는 최강 비주얼 마녀 프라푸치노. 마녀가 냄비에 두꺼비와 박쥐를 넣고 몇 시간 내내 구워 만든 메뉴라는 컨셉인데요. 상큼한 오렌지 맛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비 프라푸치노. 진득한 핑크색 휘핑크림은 뇌를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요. 마시면 너무 달아서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다음은 영국의 뱀파이어 프라푸치노. 핏빛의 정체는 산딸기 시럽입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누린 핫템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인기 덕분일까요? 스벅에서는 프라푸치노 생일 파티도 열어줍니다. 프라푸치노의 20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출시된 생일 케이크 프라푸치노. 실제로 부드러운 케이크 맛이 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디저트 맛 나는 프라푸치노 3종 세트가 더 있는데요. 솜사탕 프라푸치노, 과일 케이크 프라푸치노, 츄러스 프라푸치노. 이름만 들어도 달달구리하네요. 이제부터는 판타스틱 비주얼들입니다. 먼저 인어공주 프라푸치노. 음료가 이렇게 이뻐도 되나요? 이건 달콤 부드러운 멜론 맛이라고 하네요. 인어공주의 사촌 판타지텔 프라푸치노도 있습니다. 이 인어꼬리는 초콜릿이라는. 이외에도 비주얼 끝판왕 유니콘 프라푸치노, 영롱한 빛깔의 크리스탈볼 프라푸치노, 민트만 낭낭한 크리스마스 트리 프라푸치노, 루비 초콜릿으로 만든 루비 플라밍코 프라푸치노까지 다 우리나라에도 출시해주면 좋겠네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스타벅스. 물론 큰 유명세만큼 부작용도 넘쳐나죠. 짜자잔, 이건 짝퉁 스타벅스. 이런 매장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북한에서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까요? 마십니다. 북한 카페에 스타박스 커피콩. 중국에서 몇 봉지씩 소량으로 들어온다는 썰이 있는데요. 당연히 합법은 아니라고. 여기는 파키스탄의 셰터북시. 스타벅스와 발음이 비슷한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짝퉁 아닌 짝퉁 커피숍을 차린 건데요. 이 짝퉁 카페는 꽤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걸 발견한 스타벅스는 바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 카페 주인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셰터북시 편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짝퉁계에서 중국을 빼놓으면 섭하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 중국. 특히 20대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공식 매장이 인기가 좋아도 짝퉁 매장이 넘쳐난다고. 중국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스타벅스, 아니 스타벅스. 와우! 누가 지은 건지 네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요. 이외에도 티벅스, 썬벅스, 별의별 짝퉁 가게가 넘칩니다. 여기까지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심각한 건 지금부터 소비자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 파는 짝퉁 스벅 제품들. 이 제품들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매출도 높지만 짝퉁도 많아서 단속에 애를 먹는다고 하네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중국. 세계 최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버거킹. 역시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최초의 버거킹은 1953년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오픈한 인스타 버거킹입니다. 여기서 인스타는 패티를 빠르게 굽는 기계, 이름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동네 식당이었죠. 한편 창업을 준비하던 뉴욕의 코넬대 동기생 제임스 맥클러모어와 데이비드 에저턴,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바로 샌버너디노에 위치한 맥도날드. 이곳에 방문한 두 사람은 패스트푸드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새롭게 브랜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 식당에 가맹점을 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인스타 버거킹. 1954년 두 사람은 마이애미 1호점을 엽니다. 그 후 불맛을 가미한 전설의 메뉴를 개발했으니 바로 와퍼. 예상치 못한 흥행에 아예 인스타 버거킹 브랜드를 인수해 지금의 버거킹을 만든 거죠. 버거킹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건 1984년 탑골공원 사거리의 첫 매장인 종로점을 오픈하는데요. 경쟁사인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에 비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밀었죠. 맛의 비밀은 패티를 굽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굽는 게 아니라 직화 방식으로 불에 직접 굽기. 이게 바로 고기의 풍부한 맛을 그대로 살리는 버거킹이 자랑하는 불맛이죠. 모르는 분이 많지만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를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베이컨 40장 추가도 쌉 가능. 여기서 올 엑스트라는 양상추, 토마토 피클, 양파, 케첩, 마요네즈 6가지 기본 재료를 모두 추가하는 것입니다. 원래 무료였지만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이후 400원을 더 받게 됐다고
했다고 하네요. 빠방이들은 버거킹에도 마스코트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king, 왕관과 인자한 미소가 특징인데요. 이런 마스코트가 있었어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지만요. 로날드 맥도날드보다 무려 8년이나 앞선 역사가 긴 마스코트입니다. 다만 로날드 맥도날드와 KFC의 할랜드 샌더스가 엄청난 인기를 끈 데 비해 킹의 인지도는 크게 떨어지는 편이었는데요. 얼굴이 불쾌하다며 홍보를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본다는 평이 많았죠. 그래서 마스코트를 활용한 홍보 대신 음식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버거킹에도 마스코트가 있었다니 몰랐던 사실이네요. 버거킹, 일본에서는 상당한 후발주자였습니다. 1971년 1호점을 개점한 맥도날드를 시작으로 그 다음해인 1972년에는 롯데리아와 모스버거가 설립되지만요. 버거킹은 1993년에야 들어왔죠. 낮은 인지도에 쓸데없이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었던 버거킹, 과감한 홍보 전략으로 변화를 주는데요. 어디서도 보지 못한 특이한 메뉴들을 개발하면서 인싸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이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일본, 작년 여름 한정으로 아이스 와퍼가 출시됩니다. 그릴로 구운 소고기 패티 위에 얼음을 뿌리기. 버거는 따뜻한 게 국룰 아니야? 싶지만요. 너무 더웠던 걸까요?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아이스보틀을 포함해 여름사랑 세트로 판매했죠. 아이스보틀은 실제 얼음으로 만든 병에 담긴 콜라로 상온에 두면 녹아 없어진다고 하네요. 윈도우 7 와퍼는 2009년 윈도우 7 출시를 기념해 나왔던 메뉴입니다. 패티가 무려 7장, 가격도 777엔으로 특가에 판매됐죠. 맛으로 먹었다기보다는 가성비가 최고였는데요. 일단 사놓고 패티만 따로 냉장고에 보관, 두고두고 반찬으로 먹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버거킹 재팬에서는 햄버거와 거리가 먼 재료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링고버거, 버거 사이에 허니 머스타드를 바른 사과 조각을 끼워 넣기, 생사과가 아닌 살짝 구워낸 달달한 사과로 허니 머스터드와 달콤 새콤한 조합이 잘 어우러졌다고 하네요. 호박버거도 있습니다. 참깨, 땅콩, 아몬드, 캐슈넛으로 만든 크리미한 견과류 소스에 호박 2조각, 마지막으로 호박 모양의 번을 얹으면 완성인데요. 프리미엄으로 주문하면 슈퍼 펌킨버거로 호박 10조각이 들어간 호박 폭탄버거를 만들 수 있었죠. 페이크버거에는 고기나 야채 없이 감자튀김만 잔뜩 들어갔습니다. 마요네즈를 바른 번 사이에 홋카이도 감자튀김과 다진 쇠고기로 만든 소스를 끼얹었다고. 일본어로 까맣다는 의미의 쿠로버거, 일명 블랙버거입니다. 빵은 물론 속재료까지 까만 게 특징인데요. 대나무 수추로 만든 빵, 치즈, 케첩에 오징어 먹물로 제조한 양파 갈릭 블랙 소스, 소고기 패티는 흑후추를 뿌려 구워냈죠. 왠지 식욕이 사라지는 비주얼이지만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인기에 힘입어 쿠로 닌자버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쿠로버거에 길고 두꺼운 베이컨을 추가, 혀를 내밀고 다니는 닌자를 연상시키는 거라고. 자매품 올레드버거도 있습니다. 빨간색 빵, 빨간색 치즈, 빨간색 앵그리 소스, 모두 토마토 가루로 색깔을 입혔죠. 일본 버거킹, 실험정신 하나는 최고인 것 같네요. 있을 때는 안 사먹다가 꼭 없어지면 아쉬워지는 단종 메뉴들, 버거킹에도 많습니다. 2013년 출시된 콰트로 스모키 와퍼, 이태리식 소시지인 살라미와 모르타델라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체다 치즈 크림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맛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콰트로 와퍼 시리즈 중 콰트로 치즈 와퍼만 정식 메뉴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단종되어 아쉬움이 남는 메뉴입니다. 2005년 출시된 갈릭 스테이크 버거는 버거킹 초창기 메뉴 중 하나로 와퍼와 함께 오랜 기간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두툼한 패티에 참깨빵이 아닌 콘밀번을 사용했고요. 구운 양파와 간마늘이 포인트, 강한 마늘 향에 불맛 가득한 소스로 중독적인 맛이었죠. 간판 메뉴였을 만큼 잘 나갔지만 2018년에 단종되었다고 하네요. 2003년 7월 출시된 하와이안 버거에는 통 파인애플이 들어갔습니다. 버거와 파인애플이라니 의외로 괜찮은 조합이었는데요. 자칫 퍽퍽할 수 있는 버거의 맛을 파인애플의 달콤한 즙이 꽉 잡아줬다고 하네요. 2016년 출시된 화이트 와퍼는 정통 멕시칸 요리를 버거킹 스타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버거입니다. 두툼한 스테이크 패티에 매콤한 화이트 치킨, 마늘과 함께 볶은 양파에 새콤한 사워크림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반응은 좋았지만 한정 메뉴로 2개월 만에 단종되었다고 하네요. 통 베이컨 와퍼는 기존의 쇠고기 패티에 두툼한 훈연 통 베이컨 80g을 더했습니다. 거의 삼겹살 두께의 베이컨 더블 패티라고 해도 될 만큼 씹는 식감이 좋았다고 하죠. 버거킹표 심플한 치킨버거인 롱 치킨버거, 여기에 불고기 소스와 양파를 더하면 불고기 롱
롱 치킨버거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요네즈만 있는 일반 롱 치킨보다는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 찍어먹는 치즈 퐁듀 와퍼는 여러모로 혹평을 받고 얼마 못 가 단종되었는데요. 고다, 까르몽드, 파마산 치즈로 만든 치즈 퐁듀 소스가 버거에 녹아드는 게 꽤 괜찮았다는 뒤늦은 후문. 그래도 일본, 대만 등 해외 버거킹에 역수출되었다고 하네요. 트러플 크림 소스에 버섯이 듬뿍 들어간 트러플 머시룸 와퍼, 풍부하고 크리미한 맛으로 마니아들이 많았는데요. 2021년 소리 소문 없이 탄종, 2023년 다시 리뉴얼하여 재출시됐습니다. 트러플 소스를 2배로 늘려 더욱 진한 풍미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단종되기엔 너무 아쉬운 버거들, 다음에는 꼭 놓치지 말고 사 먹어야겠네요. 버거킹, 파격적인 광고로도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13억 개 가량이 판매된다는 와퍼. 와퍼의 불맛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2017년 버거킹은 3개의 인쇄 광고를 배포했습니다. 각각 이탈리아, 펜실베니아, 오리곤에서 있었던 버거킹 매장의 화재 현장.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실제로 버거킹은 타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걸 장점으로 승화시킨 건데요. 그만큼 직화 방식을 고집한다는 걸 강조한 거죠. 이 기발한 아이디어의 광고는 칸 국제 광고제에서 인쇄 부분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버거킹은 재료를 푸짐하게 써서 햄버거의 맛을 살린다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와퍼는 너무 커서 양손으로 들고 먹어야 한다는 광고를 해왔는데요. 이 사진은 2019년 영국 길거리 곳곳에 1년 내내 게시된 버거킹 광고입니다. 큼직하고 싱싱해 보이는 와퍼, 그야말로 평범한 햄버거 광고인데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유튜브에 비밀의 와퍼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사실 모든 와퍼 뒤에는 맥도날드의 빅맥이 숨겨져 있었던 것. 1년간 공들인 큰 그림으로 빅맥이라고 해봤자 와퍼에겐 잽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듯 버거킹은 맥도날드 골려먹는 재미로 산다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2020년 22년 만에 폐점한 일본의 맥도날드 아케하바라 쇼와도리점 옆집이었던 버거킹은 맥도날드 씨가 오늘 마지막 영업이니 그에게 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훈훈해 보이지만 앞글자만 세로로 읽어보면 우리가 이겼다였다는 제대로 한 방 먹은 맥도날드, 이를 갈았던 걸까요? 2년 뒤 같은 자리에 기존 대비 70석의 늘어난 규모로 재개점하는데요. 버거킹에서 이번에는 우리들의 가치라는 장문의 글을 입구에 붙였습니다. 내용만 보면 버거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맨 오른쪽 글자들만 떼서 보면 가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읽혔죠. 매장 크기를 키워봤자 버거 크기로는 상대가 안 된다는 의미였다는. 이렇듯 버거킹의 자랑인 와퍼, 곰팡이로 뒤덮인 모습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갓 만들어진 와퍼가 34일 동안 자연스럽게 썩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건데요. 진짜 음식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썩는 거라며 방부제 등 인공 첨가제를 퇴출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한 거라는. 킹받긴 한데 진짜 기발하네요. 해외에는 독특한 메뉴들도 많습니다. 먼저 버거킹 태국이 출시한 리얼 치즈버거, 치즈 애호가들을 위한 메뉴라는데 바로 이 사진, 치즈와 번, 단 2가지 재료만 사용했습니다. 치즈가 무려 20장인데요. 가격은 109바트로 3.15달러. 태국마트에서 치즈를 사는 것보다 저렴해서 냉장고에 쟁여두는 사람들도 있었죠. 뻑뻑해서 3입 이상 먹을 수 없다는 평도 있긴 했지만 인스타용 버거로 핫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재미를 붙인 건지 리얼 번, 리얼 토마토버거, 리얼 양상추버거, 리얼 미트버거까지 뇌절을 거듭했다는 후문입니다. 소고기 패티 위에 흐르는 소스, 얼핏 보면 바비큐 소스 같지만요. 초콜릿 소스를 듬뿍 뿌린 초콜릿 와퍼입니다. 사이드 메뉴로 초코너겟과 감자 초코 썬데이업을 곁들이면 금상첨화라고. 이건 인도네시아에서 출시한 퍼플 서울입니다. 포인트는 한국 스타일의 스파이시 소스. 보라색이 컨셉인 만큼 번은 물론 사이드 메뉴도 전부 보라색으로 구성됐다고 하네요. 수프 가니킹은 이스라엘의 빛의 축제인 하누카 기간에 맛볼 수 있는 도넛 버거입니다.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건으로 튀긴 도넛이 사용됐죠. 이렇듯 버거킹은 진출한 국가의 현지 문화에 맞게 변화를 주는 편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세트 메뉴의 감자튀김을 스페인산 올리브유 드레싱의 샐러드로 바꿀 수 있고요. 호주에서는 요청 시 국민잼인 베지마이트를 제공해주죠. 힌두교 교리상 소고기 도축과 치식이 금지된 인도에서는 현지화를 거쳐 소고기 와퍼 대신 치킨 티카 와퍼와 양고기 와퍼라는 인도 독점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는. 한편 버거킹 독일은 어머니 날에 앞서 임산부를 위한 와퍼를 개발했습니다. 임산부가 원하는 맛이라면 어떤 이상한 조합이라도 환영한다는 취지. 임신 중 이유 없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음식을 조사한 뒤 해당 재료들을 조합해 특별한 와퍼를 만들어내는데요. 커리맛 소시지와 구운 청어, 생크림과 오이 피클, 딸기 아이스크림과 감자튀김, 케이크와 쇠고기, 오이와 잼, 달걀 프라이와 바나나 의외의 조합으로 구성된 9가지 메뉴 라인업. 의외로 맛이 좋아서 호평을 받았다는데요. 해당 스페셜 메뉴들은 어머니날 당일 한정으로 베를린
웨딩 시내 점포에서 무료로 제공됐다고 하네요. 햄버거의 청어라니 아무리 봐도 상상이 안 되는 맛이네요. 베스킨라빈스는 1948년 베스킨과 라빈스 두 아이스크림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 군대에 보급품을 빵빵하게 공급하기로 유명했던 미국 콜라, 초콜릿 같은 기호품도 있었는데요. 그중 베스트는 단연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아이스크림이라뇨? 네, 오직 아이스크림에만 연간 수백억 원씩 들이부었습니다. 물론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었습니다. 사기 진작에 아주 큰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 미군에게 아이스크림이란 사막의 오아시스나 마찬가지. 배가 침몰하는 와중 목숨이고 뭐고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스크림 있는 냉장고 문짝을 뜯어내 단체 먹방을 한 일화는 유명하죠.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콘크리트 함정의 정체는 뭘까요? 떠다니는 아이스크림 생산 공장 커치호입니다. 유일한 임무는 해군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것. 시간당 무려 5.7톤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냈다고. 여기서 베스킨 라빈스가 등장합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이 커치호에서 군복무를 했던 두 사람 병사들에게 보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맛보게 해주자며 의기투합 수많은 연구에 돌입합니다. 그 결과 기존의 아이스크림과는 달리 향료를 전혀 쓰지 않고 천연과일로만 달콤한 맛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죠. 이 미군 아저씨들은 제대로 각자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는데요. 얼마 안가 그냥 합치기로 합니다. 회사 이름은 보이다시피 두 사람의 성을 따왔는데요. 공전 던지기로 누구의 성이 앞에 올지 내기를 했다고. 만약 라빈스가 이겼다면 라빈스 베스킨이 되었겠죠. 이미 자신의 매장에서 21가지의 맛의 아이스크림을 취급했던 라빈스 베스킨을 레시피까지 포함해 31가지의 맛을 완성하고요. 한 달 내내 매일매일 다른 맛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아이덴티티를 정립하죠. 베스킨라빈스 31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당시 길거리나 좌판에서나 팔던 아이스크림 의자가 비치된 깔끔한 매장으로 가지고 왔고요. 미리 먹어볼 수 있는 맛보기 스푼 시스템도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였다는. 그나저나 베스킨 라빈스가 미군이었다니 놀랍네요. 배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달의 맛. 많은 종류만큼이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맛들도 많습니다. 단종됐지만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메뉴 탑10 뽑아볼게요. 열, 마법사의 할로윈. 이 갈색과 하늘색의 정체, 초코와 민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여기에 슈팅스타의 팝핑 캔디가 더해진 할로윈 한정판인데요. 꾸덕꾸덕하고 진한 초코 베이스에 텁텁함을 씻어주는 상쾌한 민트와 팝핑 캔디. 조합이 꽤 괜찮았죠. 9, 아이스 촉촉한 초코칩. 인기과자 촉촉한 초코칩과 콜라보한 메뉴로 실제 과자를 부숴넣어 식감이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8, 러브미. 화이트데이에 맞춰 나온 봄 시즌 한정판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롤리팝 캔디가 꼭꼭 박혀있죠. 7, 쫀떡궁합. 고소한 흑임자와 인절미 아이스크림, 그리고 쫄깃쫄깃한 떡. 의외로 MZ세대에 숨어있던 할미 입맛을 취향 저격해버렸다고. 6, 망고탱고. 열대과일 망고가 한가득 들어있어 한 입만 먹어도 진한 망고 향이 퍼지는데요. 특히 망고와 우유의 조합이 환상적이죠. 5, 민트 초코봉봉. 두터운 매니아층을 보유한 민트 초코칩과 엄마는 외계인의 만남입니다. 상쾌한 민초와 어메의 초코볼. 덕후들이 환장할 수밖에 없었죠. 4, 미찐 감자. 상콤달달한 다른 메뉴와 달리 감자맛 아이스크림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자란 감자와 고소한 치즈의 조화. 중간중간 바삭한 감자볼까지 씹힌다고. 호불호는 갈렸지만 보일 경우 극호라고 하네요. 3, 블랙 소르베. 이 까만색 아이스크림 뭔 맛일까 싶지만요. 상큼하고 가벼운 레몬 샤베트입니다. 맛있고 다 좋은데 부작용이 있다는데 입술은 물론 입속까지 까매져서 타국을 면치 못한다는. 2, 레드 라즈베리 소르베. 블랙 소르베와 같은 시리즈로 새빨간 비주얼의 뭉축된 산딸기 맛입니다. 레인보우 샤베트보다는 낫다는 후기가 있죠. 마지막 팝핑 바나나. 딸기, 바나나, 초코를 한방에 느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이 3가지 단맛에 팝핑 캔디까지 들어있어서 질릴 틈이 없죠. 2010년 5월 이달의 맛으로 출시된 이후 계절 메뉴로 여름에 가끔씩 돌아옵니다. 재출시 마려운 단종 메뉴 탑10. 빠방이들 최애는 뭔가요? 나는 미찐 감자. 전 세계에서 베스킨라빈스가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베스킨라빈스 매장 수는 무려 1,700개. 단순 매장 수로만 보면 약 2,500개로 본토인 미국에 앞서긴 하지만요.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베라 해외 매출의 3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비결이 뭐냐고요? 한국 베라가 이를 유별나게 잘했거든요. 1986년 명동에 1호점을 오픈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프리미엄 시대를 연 건데요. 매장 분위기도 발랄하고 쾌적한 파스텔 톤의 카페 스타일. 본토 베라의 왠지 모르게 황량한 감성과 비교하면 입이 따뜻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국 베라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자체 개발합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것만 1000가지가 넘는다고. 심지어 미국 본토로 역수출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이스크림 케이크입니다. 1997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아이스크림 케이크. 빵이 아닌 아이스크림도 케이크가 될 수 있다니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죠. 생일, 크리스마스 등의 기념일에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요. 덕분에 여름 최대 성수기였던 8월보다 겨울철인 12월에 더 높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었죠. 물론 미국에도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투박한 디자인, 그럴 수밖에 없던 게요. 영하 20도에서 생산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깔끔하게 커팅되지 않아 낼 수 있는 모양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한국인은 높은 수압으로 아이스크림을 잘라내는 워터컷 기술을 개발, 곡선, 3D 입체형 등 자유자재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렇게 9,600개를 미국 본사로 수출한 걸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고품질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누적 수량만 500만 개 달한다고. 베라인께엔 장명 센스도 한몫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기, 엄마는 외계인,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코코나무숲, 너는 참 달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가끔 정식 출시 전 네이밍 공모 이벤트로 소비자와 함께 이름을 짓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라의 진심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베라는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는 만큼 나라별로 가장 인기가 있는 맛이 각각 다릅니다. 호주는 초코칩 쿠키도, 인도네시아는 자모카 아몬드 허지, 필리핀은 솜사탕,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민트 초콜릿칩, 콜롬비아는 러브 포션 30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랄린과 크림. 다들 좀 뻔하다고요? 일본은 다릅니다. 탑핑 샤워, 슈팅스타와 비슷한 톡톡 튀는 알갱이가 들어있는데요. 빨간 알갱이가 2배로 들어간 팝핑 샤워 맥스도 판매했었죠. 베스킨 라빈스라는 이름 대신 써리원이라고 부른다는 일본. 우리나라 못지않게 개성이 강한 편입니다. 귀엽고 화려한 비주얼의 아이스크림이 많은데요. 이건 스테디셀러인 미니언입니다. 상큼한 바카스 맛의 노란색과 파란색 아이스크림 사이에 미니언즈 초콜릿이 콕콕 박혀있죠. 템테이션 아일랜드는 마카다미아 땅콩과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에 견과류, 파파야 시럽이 들어갔는데요. 고소하면서 상콤 달달하죠. 캔디박스는 레몬과 파인애플, 오렌지 소르베 5가지의 맛의 캔디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베라 가면 꼭 먹어야 하는 맛, 머스크멜론과 팥, 메로나, 비비빅과 비슷한 맛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스테디셀러는 뭘까요? 아몬드 봉봉, 민트 초콜릿칩, 슈팅스타, 엄마는 외계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토핑이 화려한 아이스크림이 인기이죠. 그중 부동의 1위는 엄마는 외계인. 외국에서 마이맘 이즈 에일리언? 라고 했다가 망신당한 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엄마는 외계인의 원제는 장화시는 고양이입니다. 영화 슈렉 콜라보로 나온 한정 제품인데요. 바닐라와 초콜릿색은 고양이의 털 색깔을 표현한 거고, 초코볼은 전매 특허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한국 베라에서는 이 이름으로 아이스크림이 팔릴까라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대체할 이름을 찾던 중 누군가 엄마는 외계인이 어떠냐는 의견을 냅니다. 처음엔 다들 별로라고 했지만 생각할수록 괜찮은데? 라고 의견이 모아져 최종 출시되었다는 후문. 이름부터 정하고 나중에 여러 서사가 더해지면서 광고가 대박이 나면서 인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시즌 상품에 불과했던 장화시는 고양이가 스테디셀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엄마는 외계인의 초코볼이 고양이 눈이었다니 소름이네요. 아이스크림 퐁듀 들어보셨나요? 베라의 추억의 메뉴입니다. 동글동글한 한입 크기의 여러가지 맛 아이스크림을 뜨거운 소스에 찍어 먹는 신박한 메뉴인데요. 초콜릿 소스, 초코 헤이즐넛 소스, 요거트 치즈 소스 중 취향에 따라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었다는 촛불로 가열한 따뜻한 소스에 아이스크림을 담그면 순식간에 코팅. 은근 재밌었죠. 이처럼 특이한 메뉴가 넘쳐나는 베스킨 라빈스. 해외엔 이런 것도 있었어? 싶은 메뉴들도 많습니다. 먼저 SNS에서 화제를 모았던 아이스크림 피자입니다. 콜라 피자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명이 나눠 먹기 딱 좋아 나름 스테디셀러입니다. 피넛버터컵, 초코칩 쿠키도우, 쿠키앤크림 등 많지만요. 브라우니 도우에 민트 초코칩 아이스크림, 쿠키, 마시멜로 토핑이 올라간 민트 초코칩 콜라 피자가 인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빙수가 있다면 외국엔 썬데가 있죠. 파르페를 떠올리게 하는 디저트인데요. 쿠키앤크림, 피넛버터, 핫브라우니, 바나나 스플리트 썬데이. 이건 5겹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썬데라고 하네요. 층 사이사이엔 카라멜 소스를 듬뿍 뿌렸다고. 일본의 해피도를 아시나요? 고양이, 토끼, 판다, 양, 각종 동물들이 있고요. 시즌 한정 제품의 진심입니다. 이건 일본 인형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전통 인형 해피돌이라고. 제일 부러운 건 크레페입니다. 가꾼 크레이프와 차가운 아이스크림의 조화. 쇼콜라 프레첼, 녹차 티라미슈, 딸기, 콘플레이크, 솔티 카라멜. 마음에 드는 아이스크림을 넣어 내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고요. 아예 아이스크림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귀여운 뽀짝한 걸 좋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굳이 이렇게 만드나 싶은 케이크도 많습니다. 아이스크림 플로트 케이크, 핸드백 케이크, 생맥주 케이크, 그릴마스터 케이크, 아빠 셔츠 케이크, 학사모 케이크, 좀비 유니콘 케이크. 앞권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땡스기빙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보인 케이크입니다. 칠면조 케이크. 명절에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오르는 칠면조를 그대로 폭부. 다행히 진짜 칠면조 맛은 아니고 호박 치즈 케이크와 레인보우 샤베트로 맛을 냈다는. 정말 별의별 메뉴가 다 있네요.
이상하게 맛있는 순으로 단종시킨다는 롯데리아 실험 정신 하나는 참 뛰어납니다. 먼저 1999년 무려 20세기에 출시된 라이스버거, 밥버거계의 조상님. 상식을 깨고 빵 대신 밥을 사용해 화제를 불러모았는데요. 출시 한 달 만에 80만 개 돌파, 23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표 메뉴로 등극했죠. 이후 새우 라이스버거, 김치 라이스버거 등으로 진화했지만요, 제조가 까다로워서였을까요? 2016년 야채 라이스 불고기 버거를 마지막으로 단종됐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광고계의 명대사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롯데리아 크랩버거 광고입니다. 그러나 정작 크랩버거는 묻혀버렸다는 사실, 맛은 꽤 괜찮아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죠. 호밀빵 웰빙버거는 2000년대 중반 웰빙 열풍에 동참한 시리즈입니다. 커다란 통 호밀빵과 겉바속촉 새우 패티, 영양도 맛도 제대로 챙겼죠. 길쭉한 빵의 취급 중단으로 단종된 메뉴들도 있습니다. 먼저 불갈비버거, 불고기버거보다 매콤하면서 불맛이 나는 바베큐 소스, 마치 핫도그 같은 느낌으로 먹는 재미를 더했고요. 불새버거는 길쭉한 빵에 불고기 패티와 새우 패티를 반반씩 넣었습니다. 마치 버거계의 짬짜면. 매콤달콤한 양념 닭강정 소스가 들어간 전통버거 강정버거도 한국인 입맛에 딱 맞았는데요. 셋 다 길쭉한 빵의 취급 문제로 단종됐다는 좋은 재료의 A2G, 맛의 A2G, 일명 아재버거. 아재 개그를 노렸지만 반응은 영. 불맛과 육즙을 다잡은 패티, 특히 브리오슈 번이 고급스러운 맛을 더해 생각보다 맛있었죠. 유로피언 프리코 치즈버거, 치즈 덕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메뉴입니다. 치즈 딥소스에 네덜란드산 프리코 치즈를 통으로 튀겨낸 패티가 독보적이었죠. 그릴로 구운 닭고기 엉치살을 넣은 텐더그릴 치킨버거, 튀기지 않고 구운 치킨을 사용했다는 게 강점인데요. 유러피언과 텐더그릴, 프리미엄 버거로서 매니아층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스를 납품하던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단종됐다고 하네요. 대체 왜 맛있는 메뉴는 다 없애는 걸까요? 실제로 당시 관계자들에 의하면 초기 열풍이 사그라진 이후에 라이스버거류는 정말 안 팔리는 메뉴였다고. 그런데 꼭 없어지면 아쉬워하는 사람들, 재출시해봐야 온고잉으로 갈 만큼 반응이 폭발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도 김치버거는 진짜 좋아했는데 다시 내주라. 롯데리아의 실험 정신 유명합니다. 물론 앞에 것들은 성공의 축에 끼지만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죠. 그중 가장 흑역사로 알려진 건 1996년 출시됐다는 우엉버거입니다. 양상추 대신 마요네즈에 묻힌 우엉을 넣은 특이한 버거. 모스버거의 우엉 라이스버거를 따라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강렬한 우엉조림의 맛. 2개월 만에 단종이 되면서 전설이 되어버렸죠. 다음은 경제불황을 틈타 등장한 IMF버거. 역대 롯데리아 버거 중 가장 저렴한 가격 700원. 가격은 좋았지만요, 고기 패티 대신 스모크 햄이 들어가 맛도 별로였다는 IMF 버거 주세요 라고 말하기 창피해서 못 사 먹었다는 후기도 있죠. 전설의 버거짱 시리즈. 2003년 김치 라이스 버거를 단종시킨 후 새롭게 개발한 라이스 버거인데요, 무려 카레맛, 김치맛, 짜장맛. 하지만 겉보기와 다르게 밍밍한 맛으로 롯데리아가 롯데리아 했다, 버거 사업 접으려고 만든 듯, 이런 반응들이 많았죠. 거의 괴식 취급당하다가 몇 개월 안 돼서 메뉴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징어, 명태, 돼지고기를 섞은 패티에 빵 대신 라면 면발, 라면 버거입니다. 맵고 얼큰한 맛을 위해 할라피뇨 소스를 더했는데요, 면발은 퉁퉁 불어있기 일쑤. 흐물흐물한 면발 사이로 재료들이 흘러내려 깨끗이 먹긴 어려웠죠. 마성의 짬뽕버거, 맛짬버거는 2016년 짬뽕라면의 인기에 편승해 출시됐습니다. 면발은 라면버거에 비해 탄탄했지만요, 너무 짜고 맵다는 후기들. 차라리 맛짬버거를 끓여 먹는 게 더 나았다고 하네요. 멕시코 요리 타코에서 영감을 받은 볼더버거, 체다치즈, 양파, 피망, 렌치 드레싱 등 타코와 재료도 비슷했지만요, 얇은 토르티아를 쓰는 타코와 달리 두꺼운 빵, 그닥 어울리지 않았죠. 타코도 버거도 아닌 애매한 맛이었다고. 대망의 밀리터리 버거, 군데리아를 모티브로 선보였는데요, 빵 2세트, 미트 패티, 햄, 슬라이스 치즈 1장, 마카로니, 야채 샐러드, 딸기잼과 불고기 소스. 식판은 제대로 재현했지만 우유와 스프의 부재. 추억 속 군데리아 맛이 아니었죠. 게다가 군데리아 컨셉인 만큼 저렴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비싼 가격, 혹평이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월드컵 승리의 염원을 담아 2006년 출시된 한국의 맛 시리즈, 춘천 닭갈비버거, 청양고추버거, 풍산 김치버거, 빵에 불고기 볶음과 야채를 넣어 만든 델리 파우치, 정통 돈가스 소스가 들어간 허브 돈가스 버거 등. 지금 보면 놀라운 버거가 많습니다. 흑역사라고는 하지만 돌아보니 재밌네요. 비싼데 맛없고 양까지 적다고 까이는 롯데리아, 케찹이 제일 맛있다는 말까지. 물론 종종 선보이는 희한한 메뉴들도 이미지에 한몫했죠. 그러나 너무 평가절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괜찮은 메뉴가 은근 많다고요. 먼저 의외로 충실한 저가 라인업. 롯데리아는 프리미엄보다 저가 메뉴에 베스트셀러가 많은 편입니다. 롯데리아의 대표 효자 상품은 역시 새우버거. 새우살과 명태살에 혼합 패티, 촉촉한데 또 바삭한 게 특징이라는. 명태버거라고 까이는 경우는 있어도 맛으로는 못 가죠. 새우버거의
뒤를 잇는 전통 강캐는 대리버거입니다. 쇠고기 패티에 대리 소스를 더한 가성비 버거, 맛도 좋은 편인데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지만 아직 롯데리아 버거 중 가장 저렴한 3,300원을 유지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롯데리아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새우버거와 대리버거, 나중에 등장해 호평을 받은 오징어 버거와 미트 포테이토 버거도 저가 라인업이었습니다. 매콤한 소스와 쫄깃한 오징어 패티가 잘 어울려서 큰 사랑을 받았던 오징어 버거와 미트 패티에 해쉬 포테이토를 얹은 미트 포테이토 버거, 둘 다 맛있는 데다 가성비가 뛰어났습니다만 원가의 압박에 밀려 단종, 아직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죠. 중간 티어에서도 살아남은 버거는 있습니다. 핫 크리스피 버거, 토마토와 핫치킨 패티의 훌륭한 조합으로 매니아가 많죠. 클래식 치즈버거는 기본에 충실한 고퀄리티 치즈버거입니다. 생양파와 피클, 비프 패티, 치즈, 포테이토 번, 다만 양이 너무 적다는 숨겨진 강자는 티렉스 버거입니다. 번의 크기를 압도하는 통다리살 패티와 부드러운 크림 소스가 특징. 하필 비슷한 버거 중에 싸이버거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어서 덜 유명하죠. 다음은 모짜렐라 인더버거, 모짜렐라 치즈 패티, 이건 역대급인데요. 버거킹의 통모짜 와퍼도 그 벽을 못 넘고 사라졌죠. 마지막으로 한우 불고기 버거, 롯데리아 최상위 티어 햄버거입니다. 브리오슈 번에 국내산 한우를 사용한 패티, 롯데리아가 이렇게 맛있었어?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다는. 이렇게 모아보니 맛있게 먹은 버거도 많네요. 국내 버거 프랜차이즈 최초로 해외 진출에 나선 롯데리아, 1994년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 7개국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중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낸 국가는 베트남, 24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현지에서는 맥도날드, 버거킹보다 대세인데요.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 원을 넘겼죠. 국내에서는 저렴한 이미지인 롯데리아, 베트남에서는 고가 라인입니다. 웬만한 점심 한 끼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 가족끼리 외식으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꽤 괜찮은 식당이라고, 밥데리아라고도 불리는 베트남 롯데리아. 매장을 둘러보면 대부분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롯데리아에서 밥이라니요? 롯데리아는 서구 음식인 버거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소비자를 위해 라이스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베트남 롯데리아에만 있다는 치밥, 닭과 치킨, 그리고 신선한 야채 구성인데요. 치즈 치킨 라이스, 버팔로 치킨 라이스, 비프 에그 치즈 라이스, 비프 라이스 등 다양한 밥 메뉴, 사이드로 베트남식 치킨 스프도 추가할 수 있다는. 다른 고기류보다 치킨을 선호하는 현지 성향을 감안해 치킨 버거, 치킨 라이스 등 치킨 메뉴에 집중했는데요. 신기한 건 닭꼬치도 있다는 점. 파스타와 피자도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스파게티와 위에 올라갈 토핑을 고를 수 있죠. 이건 신메뉴로 나온 치킨 데리야끼 피자라고. 와? 일본 롯데리아에도 신기한 메뉴가 많습니다. 4종류로 출시된 반숙란 버거, 진한 반숙란이 매력있죠. 새우 밥버거는 바삭바삭한 식감의 새우 패티에 특제 타르타르 소스가 포인트, 위아래로 김도 착착 붙여줬습니다. 사이드로는 후르포테, 양념 감자, 사워크림, 트리플 치즈, 스테이크 맛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간장, 버터, 치즈를 배합한 버터 간장 맛이 인기죠. 애플 커스터드 파이는 32겹의 바삭바삭한 파이에 사과, 시나몬,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갔고요. 팬케이크는 메이플 시럽과 마가린이 함께 나옵니다. 이건 메론 소다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은 크림 소다입니다.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콜라, 아이스크림 커피, 밤이 듬뿍 들어간 밤 쉐이크까지. 한정 메뉴도 남다릅니다. 빵 사이에 라면을 끼워 넣은 찍어 먹는 즉해맨 버거, 면과 빵을 한 번에 촉촉하게 적셔 먹으면 오케이. 명색이 라멘이니 차슈도 따로 제공되고요. 1단, 2단, 3단까지 면 추가도 가능했다는. 전부 올려버거도 한정 메뉴였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버거에 들어가는 모든 토핑을 하나의 햄버거로 만들어주는데요. 가격은 일반 버거의 2배 수준이었죠. 일본 내 롯데리아, 사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맛은 모스버거보다 별론데 가격은 맥도날드보다 비싸다는 인식,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큰 점도 한몫했다는. 결국 현지 외식업체인 젠쇼홀딩스에 매각되어 브랜드명도 제테리아로 변경됐죠. 새우밥버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현재 롯데리아 매장은 1200여 개, 맥도날드와 버거킹보다 훨씬 많은 수준인데요. 시장성이 부족한 입지에도 빠르게 매장을 확장, 정말 웬만한 읍내에도 롯데리아 하나쯤은 있죠. 처음 시작은 일본이었습니다. 1972년 사업을 시작한 롯데리아 일본법인, 도쿄의 백화점에서 1호점을 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본의 모스버거를 벤치마킹한 느낌. 모스버거의 특징인 부드럽고 깔끔한 맛과 라이스버거, 새우버거, 대리버거, 우엉버거 등 비슷한 메뉴가 많았죠. 국내에는 1979년 처음 소개됐습니다. 당시 국민소득은 1,400달러, 가구당 연간 외식비가 5만원에 불과했는데요. 고급스러운 서양 음식으로 여겨졌던 햄버거, 롯데리아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했죠. 여기서 롯데리아의 가장 큰 업적, 1992년 출시된 불고기 버거. Made in Korea.
롯데리아의 신메뉴 실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요. 비프 패티와 한국적인 소스가 잘 조화된 메뉴이죠. 어린이와 젊은 층에만 머물러 있던 버거 소비층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소종 K버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10억 개 이상 판매했다고. 버거도 버거이지만요, 롯데리아는 사이드에 강합니다. 롯데리아 가는 이유 중 하나인 치즈 스틱과 양념 감자. 여기서 꿀팁: 치즈 스틱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요, 햄버거 사이에 끼워 먹으면 꿀맛이고요. 양념 감자는 받자마자 섞은 뒤 밀봉해 놓으면 간이 속까지 배서 더 맛있다고. 뭐 이렇게 많은 메뉴를 개발하며 노력했지만 혹평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은 가격 대비 양이 적다는 것. 실제로 버거의 지름 자체가 작은 편이긴 하죠. 맛이 영 없다는 평은 케바케입니다. 자극적인 맛을 원하는 젊은 층에는 밋밋할지 몰라도요, 중장년층의 입맛에는 꽤나 잘 맞는다고. 제 생각에는 전바점인 것 같은데 양은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맥도날드의 얼굴 로날드 맥도날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복 전도사라고는 하는데요, 비주얼이 한소름하죠. 자꾸 얘가 떠오른다는. 하지만 놀라면 안 됩니다. 이게 리뉴얼된 비주얼이거든요. 초창기 광고 모델은 이랬다는. 와? 이 캐릭터의 이름은 보조. 당시 맥도날드 광고도 몇 편을 찍고 인기가 좋았는데요, 반응이 좋자 마스코트로 제작한 게 로날드입니다. 초창기 모습은 충격 그 자체인데요. 이거 보세요. 머리에 햄버거 상자를 쓰고 코에 콜라컵을 꽂고 있다는. 다행히 1970년대에 리뉴얼됐습니다. 가든광대의 햄버거 원칙이 못 잃는 맥도날드. 이 주머니가 뭔지 아시나요? 감자튀김을 담는 주머니라고 하죠. Anyway, 대체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애를 왜 마스코트로 쓰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요, 로날드는 몇십 년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려 산타클로스 다음으로 광고에 많이 출연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죠. 이 인기에는 캐릭터성도 한몫했는데요. 한 입에 햄버거 4개 쌉 가능해 31개 국어를 구사하는 건 물론 허공에 M자를 그리면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그리고 광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거죠. 무섭게 생기긴 했어도 세계 많은 매장 앞에서 웃음을 주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보기 힘든 이 녀석. 매장은 물론 광고에서도 볼 수가 없는데요, 대체 왜 사라진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영화 슈퍼 사이즈 미. 맥도날드표 패스트푸드의 유해성을 고발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이죠. 안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요, 장난스러운 광대 마스코트는 브랜드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미국을 발칵 뒤집은 광대 분장 범죄자 사건, 각종 광대 괴담, 기괴한 란난루 영상, 영화 그것까지 개봉하면서 광대 공포증이 유행합니다. 덕분에 로날드의 이미지는 꼭 깨져봐 하늘을 잃어. 이후 맥도날드는 로날드의 노출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래도 마스코트가 필요했던 맥도날드. 얘가 로날드의 자리를 밀어냈는데요. 이름은 핵픽.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듯 인지도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로날드가 무섭게 생기긴 했어도 임팩트 하나는 최고였던 것 같네요. 이거 본 적 있으신 분? 당신을 아재로 임명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학교에서 얼굴 가리고 펩시맨 포즈하는 게 유행. 네, 이 녀석의 이름은 펩시맨. 한때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캐릭터입니다. 1990년대는 브랜드마다 마스코트를 앞세우는 게 국룰이었는데요, 펩시는 코카콜라의 산타 할아버지, 배꼽에 비빌만한 캐릭터가 간절했습니다. 일본 출신의 실력 있는 아트 디렉터에게 제작을 의뢰. 그렇게 은빛 히어로 펩시맨이 탄생하죠. 세계관도 참 일본스럽습니다. 나사에서 연구하던 수수께끼의 금속, 이게 갑자기 자아를 가지게 되고 펩시콜라를 마시던 연구원과 합체를 합니다. 사람들이 갈증을 느낄 때면 anywhere 콜라를 내미는 게 특징이죠. 비주얼 보세요. 콜라캔처럼 입만 동그랗게 뚫려있는 기괴한 모습인데요, 여기 입덕 포인트가 있습니다. 키 190cm에 체중 95kg, 근육질 몸매와는 정반대에 운전 매력이 넘쳐나죠. 이 허당미 보이시나요? 각 잡고 멋지게 등장했다가 바로 들것 엔딩. 이 광고도 우프입니다. 때를 쓰면서 우는 아이 앞에 등장. 콜라를 주고 달래준 뒤 떠나려고 하는데요, 창문으로 나가려다 그대로 꽈당. 이외에도 넘어지는 건 기본. 수영장 바닥에 처박히기도 하죠. 이런 반전 매력 덕분에 전 세계에서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1절만 해야 했는데요, 레몬 펩시맨 등장, 펩시걸까지 등장. 뇌절 콤보로 이미지 소비 제대로 하죠. 그래도 큰 인기를 자랑했던 펩시맨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사실 본토인 미국에서는 찬밥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펩시 본사는 펩시맨이 유치하고 싼티난다며 거의 활용하지 않았죠. 본사에서 워낙 미적지근하니 미국 광고에는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세계에서도 반응이 빠지니까 그대로 하차시킨 겁니다. 요즘 나와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KFC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이 치킨 할아버지이죠. 광대 로날드와 정반대 이미지로 임팩트 있는데요. 이 푸근한 이미지 덕분에 아직까지 롱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 할아버지,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할랜드 샌더스. 푸근한 이미지와 달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14살에 집을 나와 학교도 그만두고 사회에 뛰어들었는데요. 40세가 될 때까지 시도한 모든 사업에서 실패, 변변한 돈벌이도 없었죠. 그에게 남은 건 켄터키주에 있는 주유소 하나,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손님들이 간단한 식사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된 할랜드는 주유소 옆에 작은 식당을 차리는데요. 이게 입소문이 나서 켄터키 대표 맛집의 등극, 켄터키 주지사로부터 커넬이라는 명예 호칭도 수여받았죠. 이때부터 커넬 샌더스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화재로 식당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 것, 손에 남은 건 치킨 양념 레시피뿐이었습니다. 이 레시피로 만든 치킨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식당을 지을 돈은 없지. 이 레시피를 팔아서 로열티를 벌기로 하죠. 수많은 도전 끝에 한 식당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이 레시피 역시 보통 레시피가 아니었는데요. 입소문으로 체인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결국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겁니다. 우리 치킨 할아버지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하얀 양복, 여기에도 재밌는 썰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일에 세탁 중이던 검은 양복 대신 하얀 양복을 꺼내 입었는데요. 이게 웬걸? 계약도 성사되고 양복 반응도 좋았죠. 이때부터 무조건 하얀 양복만 입었다는 이 할아버지도 컨셉 과몰입 제대로인 게요. 수염이랑 머리도 양복에 맞게 하얗게 염색했다고 합니다. 역시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네요.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쉐린, 대중에게는 타이어보다 미슐랭 가이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미쉐린의 마스코트는 미쉐린맨으로도 불리는 비벤덤입니다. 어려 보이지만요, 100살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인데요. 첫 등장한 게 무려 1898년, 오랜 역사만큼이나 이미지의 변신도 많았습니다. 짜자잔, 이것 보세요. 처음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창업주인 미슐랭 형제, 어느 날 타이어 더미를 발견합니다. 팔만 붙이면 마스코트가 되겠는데 아이디어도 득템했죠. 그렇게 얼떨결에 탄생한 비벤덤, 하드코어 그 자체입니다. 지금처럼 귀여움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데다가요, 꼴초에 술을 즐겨 마시는 캐릭터였죠. 심지어 그 술은 목과 유리 파편이라고. 와? 물론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과 유리 같은 뾰족한 것을 밟아도 끄떡 없다는 걸 표현했다고 하죠. 이게 어른들이 말하는 꿈보다 해몽이란 걸까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꼴초 설정에 뚱뚱하고 축 처진 몸매라는 것. 아니, 아무리 과거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자동차는커녕 자전거도 귀했던 과거. 타이어 회사의 주 타겟은 부유한 최상류층이었습니다. 이때 비벤덤 컨셉은 사교계를 주름잡는 귀족이었죠. 그래서 살도 쪘고요. 귀족의 콧대 높은 태도에 성공의 상징인 시가로 마무리.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뚱뚱했던 몸매는 건강한 근육질로 바뀌었고요. 담배도 끊고 가정적인 남자가 됐죠. 지금은 운동을 즐기는 스포티한 이미지라는, 맛집을 그렇게 다녀도 운동을 하니까 근육질인가 보네요. 건전지 하면 떠오르는 것, 에너자이저. 특히 백만돌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100만21, 100만22. 이거 다시? 성공적인 광고 효과로 아직도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요. 정작 본토인 미국에서는 얘도 찬밥 신세입니다. 미국 에너자이저 캐릭터는 바로 이 토끼. 근데 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맞습니다. 듀라셀 토끼가 떠오르셨겠죠? 왜 멀쩡한 백만돌이나 두고 이 토끼를 밀고 있냐?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자이저의 오랜 라이벌 듀라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듀라셀이 부동의 1위입니다. 물론 이 토끼 덕분에요. 1973년 듀라셀 버니가 등장한 TV 광고, 이게 신의 한 수였죠. 열심히 북을 치는 토끼들 하나둘씩 지쳐가는데 그중 살아남은 단 한 마리가 듀라셀 버니입니다. 마스코트답게 끼도 엄청 부리고 혼자 신나서 치는 건 물론 북치면서 뒤로 도는 깨알 스킬도 시전. 이 귀엽고 잔망 터지는 모습에 광고는 데이트를 칩니다. 만년 2위였던 에너자이저. 듀라셀의 귀여움에는 이길 수 없었는데요. 브랜드 디스전 제대로인 천조국답게 에너자이저도 듀라셀 저격 광고를 찍었죠. 이번에도 혼자 살아남은 듀라셀 버니, 힘겹게 연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에너자이저 버니가 난입합니다. 얘는 듀라셀과 달리 파워가 넘쳐나죠. 결국 듀라셀 버니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걸로 마무리. 이 디스 광고로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에너자이저는 이 기세를 몰아 토끼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북치는 토끼 상표권을 선점해버립니다. 원조는 듀라셀이지만 사용하면 역으로 표절이 되어버리는 셈. 억울했던 듀라셀은 에너자이저와 상표 소송까지 가지만 패소했죠. 미국에서 듀라셀은 듀라셀 버니를 사용할 수 없는
웃픈 상황이 된 겁니다. 토끼 전쟁은 이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듀라셀이 미국 광고에 토끼 마스코트를 사용하자 이번엔 에너자이저가 듀라셀을 고소. 하지만 북치는 토끼 제외 다른 토끼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쌈박질 제대로인 에너자이저 100만 도리까지 끌고 와서 듀라셀을 매기는데요. 아무리 디스전 쩌는 미국이라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니 신기하네요.